안녕하세요. 뉴스톡 본방송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유튜브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뉴스톡 앵커 정다운 기자고요. 김영준 기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밀리터리 덕후 전문가 김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 본방송 때 댓글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뭐 많은 분이 오시진 않았지만 김민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계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명현님 애청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병일님 알아도 안다고 할까요? 이거 그 내용 보고 주신 말씀 같은데 그 김건희 라인 이른바 의미심장한 댓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잠수함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40년 만에 이 전략핵 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게 네네. 무슨 의미냐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할 수 있다까지 얘기하고 이제 끝났는데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네네. 이게 원래 SSBN이 뭔지부터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SSBN이라는 건 일종의 분류 기호입니다. 분류 기호다. 예, 그러니까 SS를 각각 ship, submersible 해가지고 잠수할 수 있는 배. 그래서 잠수함을 보통 SS라고 불러요. SS. 예, 근데 여기에 ballistic이 붙으면, 그러니까 SLBM을 탑재할 수 있으면은 SSB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SSN이 있는데 N은 뉴클리어입니다. 핵. 그런데 이게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잠수함의 추진 기관이 원자로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SSBN이 있는데 SSB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도 있고 N 뉴클리어 그 핵 추진으로 원자력으로 가기도 하고. 예,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SSBN이 되는 것이고 네, SSGN G에는 뭐냐면은 네. 그 발리스틱 미사일을 가이디드 미사일, 순항 미사일로 바꾼 거거든요. 핵무기는 빼고요. 예. 어렵네요. 근데 한 번에 다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게 군사적으로 쓰이는 용어다 보니까. 예. SSGN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기존의 오하이오급 SSBN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18척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그중에 4척에서 핵무기를 다 빼고 냉전 종식 이후에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밀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바꾼 겁니다. 150발인가가 탑재돼 있을 거예요. 그럼 빼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과거에? 핵무기를 다 빼고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정확히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들어온 건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나요?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봐요. 40년 만에 처음이다. 왜냐면은 SSBN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적으로 SSBN에 꼭 핵무기가 탑재돼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막 정의돼 있지는 않지만 예.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SLBM 자체가 핵 때문에 운용되는 무기예요. 아닌 경우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SLBM을 운용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네. 냉전 시대에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상호 확증 파괴. 이것 때문에 좀 넓게 보면 이것 때문에 핵 전쟁이 안 났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떤 내용이에요? 자세히?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핵을 크게 투발할 때는 크게 3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핵 폭격기에서 투하식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상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RCBM을 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이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SLBM을 쏘는 방법이 있거든요. 떨어뜨리는 거, 지상에서 쏘는 거, 네. 바닷속에서 쏘는 거 이렇게 근데 3가지. 만약에 한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 중에 한 나라가 서로 상대편에게 핵 공격을 가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ICBM이나 혹은 핵 폭격기는 한쪽에서 핵을 엄청 쏟아 부으면은 네. 전부 다 이제 무력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잠수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숨어 있으니까. 바닷속에 숨어 네네. 있으니까.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선제 핵 공격이 시작돼서 지상에 우리가 전부 다 전멸해도, 한쪽이 전부 다 전멸해도 나머지 한쪽에 잠수함이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그 상대편 나라에 핵 보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겠네요. 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 체계고요.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라는 뜻이 확실하게 둘 다 죽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해서 핵 공격을 먼저 시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운용되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LBM의 존재 가치는 사실은 핵무기에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미군이 이걸 운용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핵 전쟁이 안 일어났고요. 네. 예. 그 핵탄두 종류에 따른 뭐 위력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좀 전문적인 비유가 영역인데, 좀 네. 어렵기는 한데 지금 히로시마 원폭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15킬로톤인데 이게 뭐냐면은 TNT를 일반 5,000톤을 놓고 한 번에 터뜨릴 때 나오는 위력입니다. 어렵다. TNT 폭약을요. 네. TNT 폭약을 1kg만 바닷속에 넣고 터뜨려도 수십 미터씩 물기둥이 솟아오르거든요. 그걸 일반 5,000톤을 넣고 터뜨린 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인데 근데 아까 뭐 히로시마에 뭐 지금 몇십 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32배요. 32배. 이게 핵
핵탄두가 어떤 종류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미국이 기밀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네. 핵탄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기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것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475킬로톤짜리 W88 핵탄두 이거를 미사일 하나에 12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그 히로시마 원폭의 32배요. 그리고 그런 핵 미사일을 20발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참 그런 무기는 어떤 한 나라만 겨냥한 게 아니라 그냥 대륙이 날아가 버리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 그건 인류 종말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예, 그래서 상호학적 파괴라는 개념이 유효한 거기도 하고요. 무섭네요. 그런 정말 게 무서운 지금 개념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2년 만에. 네, 이게 근데 워싱턴 선언이랑 어떻게 연계되는 거예요? 워싱턴 선언에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정례적 가식성. regular visibility of strategic assets. 참 그러니까 영어 잘해요. 정기적으로 전략 자산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준다. 예, 이게 왜냐면 SSB에는 원래 최고 기밀로 취급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원래 다른 나라에 안 가는 게 원칙입니다. 기밀이라서. 네, 가더라도 그 제보급을 받아야 될 때는 미국의 해외 기지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뭐 괌이라든가 네. 예,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의 기지에 미군 소유의 미국령에 있는 기지에만 가고 다른 나라의 기지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상당히 큰 의미네요. 그래도. 예외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1963년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에 한번 갔던 사례가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때 쿠바 미사일 위기가 막 지난 때였거든요. 예. 그때 소련하고 약간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당시 튀르키예에 배치돼 있었던 주피터 MRBM이라고 있는데 이 미사일을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이게 모스크바까지 노릴 수 있는 핵 미사일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철수하고 나니까 약간 튀르키예 쪽에서는 뭔가 안보 불안을 느꼈을 거고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거 뭔가 핵 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SSBN이 간 거예요.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딱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6년부터 81년 사이에 35번 왔습니다. 왜 그래?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에요? 이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 1976년에서 81년은 박정희 정권 말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감축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전술 핵무기가 감축되니까 당연히 뭐 그 핵무기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상당히 제한이 되겠지만 그래도 네.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핵 전력을 현시하러 SSBN이 온 거고요. 79년 10월 26일에 그 12.16 사건이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5.16 쿠데타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한국의 정세가 상당히 불안했을 때였죠. 그걸 부식시키기 위해서 35번이 나온 겁니다. 와, 굉장히 진짜 의미심장하네요. 이거 들을수록. 근데 그 그렇구나. 이후에는 왜 안 왔느냐 하면은 사실은 1980년대에 또 미중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이 있었고 북한이 도발을 이렇게 반발하는 미사일 쏜 게 뭐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뭐 이런 식의 효과를 낸다,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억제력을 낸다는 건지는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억제가 돼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조금 네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정치학에서 억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의사 전달, 능력, 신뢰성. 의사 전달, 능력, 신뢰성. 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빨리 해줘야 돼요. 천천히 하지 말고. 의사 전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짓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걸 의사 전달이라고 하고요. 네네. 능력은 나는 너한테 어떤 걸 할 수 있어. 있어라고 나의 주먹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신뢰성은 네. 이겁니다. 너가 어떤 걸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는 법 약간 이런 느낌인데. 비슷해요. 예. 그렇군요. 원래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억제력이 북한에 대해서도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전면전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걸 막는 데는 억제력을 보일 수 있겠죠. 예. 왜냐면요, 이 켄터키함이라는 게 결국 저는 능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엉뚱한 행동,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한다면 네. 북한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을 라는 많이 거를 하잖아요. 이 잠수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켄터키함이 부산에 정박한 상태에서는 핵 미사일을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핵
이거는 이 켄터키함은 우리한테 이런 전력이 한반도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실제 핵 공격은 지금 SSBN이 미국의 14척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해군의 삼직제를 감안을 해보면은 3분의 1, 그러니까 4척에서 5척 정도가 전 세계 바닷속에서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핵 공격을 한다면,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실제 핵 공격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함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이야기 들을수록 너무 무서워요. 굉장히 살벌한 진짜 지금 얘기를 하고 살벌해요.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잠수함 못 가지나요? 너무 비싼가요? 비싸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하면 아무래도 핵 추진으로 운용되는 거라서 안 되는 것도 있을 핵 거고. 무기는 물론이고 핵 네. 추진 자체도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362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362 사업.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왜 362냐면은 네. 2003년 6월 2일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해서 362 숫자. 바꿔서 얘기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취임을 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바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2004년에 우리나라가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을 하다가 IAEA에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거를 수습하면서 흐지부지가 됐어요. 걸렸군요. 그리고 아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밀리에 제가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이 무기가 우리한테도 지금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이전 정부들에서는 계속 해왔다는 거네요. 필요한 네네. 건 맞아요.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걸림돌이 있는 게 일단 우리가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이전받을 때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네. 이 원자력 협정에 보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군사적 이용은 무조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에 보면은 그 한미 원자력 협정하고 핵 비확산 조약 (NPT)를 준수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핵 추진 잠수함의 추진은 물론이고 자체 핵무장 이게 둘 다 안 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저는 참 근데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참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기서 안드레님이 핵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안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바닷속에 14개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냥. 그래서 사실 순진한 핵을 말로는. 정치적 목적의 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용하진 않을 거고. 쓰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무기라고 하는데 요즘 쓰지 국제 정세가 않기 위해. 불안해지면서 어떤 나라들은 또 핵 위협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처럼 또 어떤 나라들은 핵으로 그거를 억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정세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군요. 오늘도 제가 김영준 기자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투샷 보기 편해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라. 누구시죠? 한번 놀러 오시죠. 네, 좋아요 누르고 들어옵니다. 안드레님 고맙습니다. 김도민님, 정다운님 엄청 똑소리 나게 보여요. 아유 고맙습니다. 김영준 기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유니버스님 방송 처음 보네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다음 주에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2주에 김영준 기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